우리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처음 뵙는데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메모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저는 예전에 뵀었던 것 같은데. 예. 파생 상품, 그쵸? 파생 시장 담당하시죠. 예. 지금도 파생도 하고 계시고? 예. 파생도 같이 하고, 예. 근데 요즘에는 ETF가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료는 ETF 관련한 거를 주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앞에서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그 테마형 ETF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개별 종목 장세들이 펼쳐질 땐 좋은데 오늘처럼 뭐 종목들 리스크가 또 이제 큰 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ETF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하신 자료부터 좀 띄워주시고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뭐 ETF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테마형 ETF는 개별 종목만큼은 아니지만 뭐 저희가 보통 ETF 얘기하면 뭐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생각하시잖아요. 뭐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나 지수형 아니면 뭐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ETF나 뭐 S&P 500에 투자하는 ETF 주로 많이 거래하시는데 테마형 ETF라고 하면 전체 시장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큰 예를 들면 뭐 많이 하시는 전기차 ETF, 최근에는 이제 뭐 메타버스 ETF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테마형 ETF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류의 상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테마 투자, 그러니까 어떤 테마에 투자한다 이런 게 과거에도 사실은 있었던 개념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 그 펀드 운용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차화정의 주도주다. 그래서 뭐 자동차, 화학, 뭐 정유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던 때도 있었고, 뭐 더 최근에는 뭐 칠공주 뭐 이런 거를 시장에서 이제 좀 주도주라고 소위 얘기하는 특정한 업종이나 이제 어떤 이제 스토리로 묶이는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던 그런 방식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테마에 투자한다는 게 새로운 투자 개념은 아닌데 요 테마 투자가 ETF라고 하는 상품을 만나서 테마형 ETF 아니면 뭐 액티브 ETF 이런 식으로 상품이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된 건 한 2년, 3년,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런 ETF를 이용한 테마 투자가 상당히 시장에서 활발해져서 이런 류의 ETF 상품들이 AUM이라고 하죠. 시가총액이 한 2년 사이에 엄청 커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우리가 플랫폼 관련 ETF 또 가장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ETF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해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잠시 후에 또 뭐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액티브형도 있고 그냥 패시브형도 있고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어떤 테마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약간 개념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테마라고 하면 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처럼 뭐 테마주 아니면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테마형 ETF 상품에서 이제 테마나 ธี임이라고 하면 좀 그거보다는 큰 트렌드 한 2년, 3년 아니면 5년 뭐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좀 큰 트렌드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산업이 커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특히 ETF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클린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이런 쪽 산업들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산업이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커질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면 종류가 뭐 사실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장기간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나올 수 있는 산업 이런 쪽을 테마형 ETF에서는 테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좀 보면 일단 테마의 묶음으로 보면 그렇죠. 그 ETF 종류로는 거의 뭐 셀 수 없이 많을 테고 뭐 국내에서도 이런 테마형 ETF가 작년부터 개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지금. 오히려
해외 ETF는 전 세계 시장 중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예. 전 세계 중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 시장의 ETF 전체 사이즈가 한 7조 달러, 8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이제 ETF라는 상품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그렇죠. 이런 테마형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국내에서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이 요즘엔 직접 이제 네. ETF도 이제 해외 주식이랑 똑같이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외에 있는 ETF 뭐 QQQ나 뭐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나 뭐 전기차에 투자하는 뭐 LIT 같은 ETF나 이런 것도 이제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해외에 있는 ETF를 직접 투자하시는 거 말고 아까 이제 국내에도 이런 테마형 상품들이 작년부터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히려 국내에서 더 많이 거래를 하고 계세요. 국내 상장으로.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의 이런 테마형 ETF, 이런 ETF 사이즈가 지금 최근 10월 정도 기준으로 하면 1,400억 달러, 1,500억 달러 정도 ETF들 시가총액이 돼 있고 저희 돈으로 한 180조 원, 190조 원 정도 될 것 될 것 같은데 ETF 시가총액은 그 정도 사이즈고 상품 개수는 어떻게 보면 엄청 많지는 않아서 지금 한 200개 정도 이런 테마형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국내요? ETF가 아니면 미국에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아까 전체 시장하고 비교하면 이런 테마형 상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2%가 약간 넘어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 보면 아직까지 비중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지금 한 15% 정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의 15%요?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은 ETF 전체 시장이 한 7조 달러, 8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2%가 테마형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ETF 시장의 15%가 테마형 ETF고 지금 국내는 ETF 시장이 대략 한 65조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ETF 이런 상품들이 연초 이후부터 엄청 유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띠에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는 ETF가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는 10조가 약간 안 되는 정도여서 전체 시장하고 비교하면 15%가 좀 넘어가거든요. 오히려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런 테마류의 상품에 대해서 더 좋아하신다. 더 활발하게 엄청 거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기 띄워놓은 게 지금 그 테마의 종류인가요, 저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아니고 아까 이제 미국 시장에 이런 테마형 ETF가 개수로 보면 한 200개 정도 상장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부 다 합하면 1,400억 달러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TF 사이즈로 봤을 때 어떤 테마들이 좀 사이즈가 크게 형성이 돼 있는지를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면 이제 클린테크에 투자하는 ETF. 요즘에는 이제 뭐예요? 클린테크는? 클린테크면 클린 에너지도 아니고 테크도 아니고. 그죠. 클린 에너지하고 클린테크하고 클린 에너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두 개 구분이 요 테마의 구분이 어떤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테마형 ETF를 출시하는 운용사들마다 전부 다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의 중요한 트렌드로 본다. 이렇게 잡고 상품을 출시하는 거라서 운용사들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런 분류를 좀 상대적으로 세세하게 하는 운용사의 기준을 차용해서 가지고 온 건데 클린테크하고 클린 에너지가 비슷한 쪽 상품이라고 보셔도 사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품들을 담고 있냐면 국내는 사실 미국처럼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거의 뭐 클린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포함하고 최근에는 수소 관련한 기업들까지 담는 이런 류의 ETF들이 클린 에너지나 클린테크로 분류가 되고 아마 요즘에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많이 하시니까 이런 쪽에 투자하는 뭐 ICLN 같은 아이쉐어즈 이제 클린 에너지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라고 하는 상품인데 ICLN이나 해외 주로 이제 미국 쪽인데 글로벌 태양광 기업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TAN이라고 해서 TAN 같은 ETF 이런 상품들을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쪽이
클린테크나 클린에너지 테마로 분류가 되는 ETF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ETF 종류는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주실 거죠? 테마가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주요 ETF. 왜냐면 이건 사실 저도 들어도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뭐 하나 딱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심볼로 우리가 기억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테크 이쪽이 일단은 제일 크다라는 거. 지금 기준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국내에는 아직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투자하는 ETF.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이런 거 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을 담는 이제 ETF인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품은 스카이라고 해서 SKYY라고 하는 상품이 클라우딩 컴퓨팅 테마에 투자하는 ETF들 중에서는 AUM이 가장 큰 상품이고요. 그 다음으로 사이즈가 큰 테마가 이것도 국내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이버 보안. 요즘에 뭐 해킹이나 이런 거 혹시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점점 이제 다 이제 뭐 메타버스도 그렇지만 가상 현실로 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의 사용이 빈도가 높아지니까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사이버 보안 테마에 대해서도 이제 산업 성장성을 높게 점점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 사이버 보안 테마에 투자하는 ETF들 가장 사이즈가 큰 ETF는 CIBR. CIBR. 거봐요, 연구원님도 헷갈리시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CIBR. 이게 뭔가에 막 약자 같은 거 따와서 붙이고 약간 비슷하게 아까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 스카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사람들한테 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거 LIT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관련 ETF잖아요. 테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에서는 이제 전기차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리튬 요거 생각하면 LIT 요거는 조금 떠오르기는 쉬운데 그래서 ETF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L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도 똑같은 상품이 상장이 돼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LIT를 국내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 미래자산 운용에서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라고 하는 ETF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국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상장이 돼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상품이고요. 주가도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특정한 테마들이 지금 테마의 종류로만 보면 한 30개, 35가지 정도 이렇게 좀 테마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에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큰 테마들로 자르면 대략 한 위에서 한 20개 정도 테마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 에너지나 클린테크 큰 것만 잘라도 20개 테마 뭐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전기차, 뭐 AI 로봇 쪽 희소 자원이라고 해서 물이나 히토류 같은 쪽에 투자하는 ETF들도 있고요. 뭐 핀테크, 뭐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인프라 개발, 뭐 이런 다양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테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덩어리가 큰 테마만 잘라서 봐도 한 20개 정도의 테마가 나오는 이 ETF 하나씩만 담아도 이거 백화점 계좌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포인트 중에 하나는 ETF 투자를 하시는 이제 그 이유나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개별 종목을 좀 깊게 공부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데 뭐 전기차 산업이 좋아진다, 뭐 인프라 개발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뭐 클린 에너지 산업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성장한다. 어떻게 좀 성장할 것 같은 산업이나 띠이나 분야가 있을 때 종목을 고르지 않고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제 ETF를 주로 거래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ETF를 통해서 이 테마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그런 정치 테마주나 이런 쪽이 아니고 앞으로 그래도 2년, 3년, 5년, 10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 같은 산업 쪽을 묶어가지고 이제 상품으로 출시를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테마 종류가 있는데 어떤 뭐 말씀드렸던 테마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테마라도 좀 요 산업은 5년, 10년 동안 계속 커질 것 같다. 요런 산업이 있으시면 요런 ETF를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자금의 일정 부분을 담아놓고 가시기가 좀 편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약간 저는 개인적인 이건 되게 궁금증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주란다 또 테마 ETF 안에
대형주도 있고 뭐 중소형주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우리나라 예로 봤을 때 셀 3사가 시총 비중이 제일 크니까 ETF 내에서도 비중이 제일 큰데 이 녀석들은 별로 못 움직이고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근데 중소형주 막 소재주들은 막 날아가고 근데 ETF는 그래서 이거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럴 때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ETF보다는 개별 종목이지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약간 좀 높은 베타 값을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그러면 ETF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조금 차선책이 ETF 종류들 중에서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5년 전, 6년 전 예. 이때는 ETF가 어쨌든 펀드여서 그렇죠, 펀드죠, 펀드. 여러 종목들을 동시에 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떨어진다. 변동성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어떤 종목이나 산업이 올라갈 때 좀 비슷하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미 한 5년, 6년 전부터도 개별 ETF들도 하루에 막 몇 %씩 주가가 움직이고 저희가 뭐 1년 동안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뭐 1년 동안 개별 종목보다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20% 30%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그 정도씩 ETF들이 움직이는 주가 수익률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미 한 5, 6년 전부터 ETF를 통해서도 종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테마형 ETF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몰빵 투자를 하시면 네. 거의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거랑 비슷. 최근에 뭐 메타버스 ETF나 이런 상품들 장난 아니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몇 %씩 주가가 움직일 것 같은데 비슷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형 상품들은 보통 전체 시장을 담는 ETF들보다 적은 수의 종목들을 편입하거든요. 네, 네. ETF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50개 내외 아니면 더 작은 경우에는 ETF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10개 종목만 네. 담으면 상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10개 이상. 예. 근데 이런 테마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 50개 내외 그리고 좀 그거보다 적으면 한 30개 정도의 종목을 담는 상품들도 많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개별 종목만큼은 아니지만 뭐 상당한 주가 변동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택의 문제시겠죠. 네, 어떤 네. 특정한 뭐 전기차 산업 안에서도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근데 이렇게 종목 투자를 하시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깊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그 종목만 기업만 공부한다 될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전방 산업 그렇죠. 좀 이렇게 탑다운으로도 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공부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ETF보다 개별 종목 몇 개를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덜 깊게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이런 산업에 대해서 노출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 뭐 워낙 ETF가 주식이랑 똑같이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니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죠. 좋습니다. 대표님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특히나 이제 어떤 테마들, 어떤 ETF들 담아야 되는지. 뭐 테마 종류는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엄청 많으니까. 예. 이제 저희가 기관이나 이렇게 가서 말씀드릴 때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테마들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테마별 펀드플로우 동향 같은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내가 아니고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기준으로는 상품이 200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20개나 30개 정도 테마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전체 테마형 ETF로의 펀드 플로우 동향, 그러니까 자금 유입 동향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이런 류의 상품들로 자금이 좀 급격하게 유입이 됐고요. 올해 1, 2월 달 이후부터는 좀 자금 유입이 슬로우해지는 그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 꾸준하게 그래도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편. 전체 테마형 ETF들로는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요거를 이제 테마별로 나눠서 보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큰 테마들 중에서 보면 많은 테마들이 올해 1, 2월 달 이후부터 자금 유입이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좀 꾸준하게 자금 유입 측면에서 보면
꾸준하게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 테마가 몇 개 있긴 한데요. 저기 보니까 막 치고 올라가는 저 뭐죠? 곤색인가요? 예. 그거는 뭐예요? 요거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약간 특이한 경우. 숨겨놓는 겁니까 지금? 조금 눈에 보시기 편하신 게 그림에서 보셨을 때는 아래쪽에 이제 요 회색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선이 좀 눈에 보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 그 옆에 보면은 네. 요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테마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저희 말로 하면 희소자원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히토류 막 이렇게들 불리는 것들. 네, 지금은 거의 대부분 글로벌 물 산업 쪽에 투자하는 ETF가 거의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물 산업.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PHO 같은 ETF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물을 깨끗하게 좀 정화하는 쪽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유틸리티 기업들, 유틸리티 환경 뭐 이렇게 그런 쪽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ETF나 최근에도 주가가 좀 많이 튀고 있는 요즘에는 이제 커머디티 가격도 많이 오르고 각 나라들별로 좀 이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자원을 어떤 약간 안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쟁탈전 비슷하게 그렇죠. 확보하려는 경쟁 같은 것들이 중요한 나라들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히토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 REMX라고 해서 글로벌 히토류 관련한 기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상품이 한 개 있거든요. 그런 ETF들이 물이랑 같이 묶여서 희소자원 테마로 묶이는데 이런 테마들로는 자금 유입이 최근까지도 11월 중순 정도까지도 좀 꾸준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위에 보시면 그 전까지 좀 슬로우하다가 최근에 다시 자금 유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테마가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막 섞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중에서 선이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 테마가 하나는 인프라 개발 관련한 테마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ETF. 뭐 주로 그 PAVV라고 해서 미국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1조 달러 정도 인프라 부양책을 통과시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건설 관련한 기업들, 뭐 다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관련된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가 있는데 이런 ETF들로는 최근에도 좀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이버 보안 ETF도 최근에 좀 돈이 중간에 묶여 있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클린테크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재작년에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2019년하고 2020년에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이나 아니면 ICLN 같은 상품이 거의 한 ETF가 2배,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상당히 주가가 올랐다가 올해 1월 달에부터 최근까지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좀 한참 쉬다가 아마 이제 이것도 미국에서 관련된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때문인 것 같은데요. 1.7조 달러 정도 이제 그 기후 변화나 아니면 복지 쪽에 관련한 예산안이 지금 미국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기후 변화 관련한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산업의 세액 공제 금액을 더 확대시키고 기간을 앞으로 10년 동안으로 연장시키는 안이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살 때 한 대당 7,500달러 세액 공제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거를 12,500달러로 늘리는 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인지 클린테크 산업에 투자하는 ETF들로 최근에 좀 돈이 좀 쉬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정책적 방향을 같이 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정책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약간 그냥 뒷바람 맞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뒷바람으로.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히토류 ETF, 미국 인프라, 사이버 보안 그리고 클린 테크, 클린 에너지 이런 쪽으로 두 가지 그냥 같다고 생각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약간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유독 특이하게 자금 유입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거 좀 특이하게 계속해서 좀 자금 유입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이머징 마켓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 그 중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이머징 마켓 인터넷이요? 예, 이머징 마켓 인터넷인데 네. 실제로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미국 시장, 중국 말고 해외에 상장돼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을 담는 K-웹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요즘에 올해 들어서 중국 주식들 계속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주가도 엄청 빠지고 특히 한 7월달 이후부터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네. 그렇게 주가가 빠질 때 요거 관련한 ETF로는 이례적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마 뭐 이제 큰 기업들이고 그래도 나름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규제 리스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이거를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서 자금 유입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 중국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이제 비슷한 ETF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항생테크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국내에 상장이 돼 있는데 네.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들로도 비슷하게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에서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좀 좋게 보고 사는 수요들이 작년에 생겼다? 이렇게 보네. 작년 2, 3월 달에 예.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그때 뭐 났던 팬데믹 때 막 시작될 때였으니까. 예.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유가가 엄청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유가. 잠깐 마이너스로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 유가 관련한 상품에 엄청 투자하셨거든요. 그때 그 WTI ETN에서 또 막 뭐 엄청난 급등락 나타나고. WTI ETF 뭐 ETF나 아니면 ETN이나 레버리지 상품도 있었는데 맞아. 약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작년에 그렇게 유가 관련한 상품에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엄청 투자하셨고 한동안 그게 아니었죠, 진짜. 좀 이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레버리지 ETF는 오르기도 하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1년 지나고 봤을 때는 유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때 대비해서 많이 레벨을 회복했으니까 그 투자자분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 들어갔던 부분도 있었던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 아니면 이런 ETF들로의 자금 유입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년 정도까지 주가 방향을 좀 보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의 이벤트 혹은 시장 자체의 충격 변동 때문에 같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 그 산업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특히 이제 이런 테마형 같은 테마형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ETF가 투자하는 산업에 대한 공부 아니면 이 산업이 앞으로 산업의 미래 커질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담이 될지 아니면 이게 본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메타버스 시대 오겠지, NFT 시대 오고 있지, 또 2차 전지 뭐 나 아직 전기차를 못 샀으니까 우리 동네 전기차도 많아지겠지, 클린 에너지 더 많아지겠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정작 ETF를 투자를 할 때는 또 단기 변동성이 보이고 원체 ETF는 매매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내가 한 5년 투자해야지 하다가 이제 한 5일 뒤에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그거 가지고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영역도 있고 그렇죠. 길게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 똑같은 내용을 같은 그림으로 앞서 이제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을 약간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무수하게 많은 테마들이 있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 테마나 뭐 클린 에너지 클린 테크 테마나 뭐 헬스케어 테마나 아니면 뭐 5G, IoT, 사이버 보안, 희소 자원 이런 테마들로만 놓고 보면 다들 유망하죠. 유망해요. 이걸 뭐 들고
뭐 5년, 10년 가면 네. 지금보다는 산업이 커지겠지라고 네. 봤을 때 좀 끄덕끄덕 돼지는 테마들이 사실 그럼요. 많거든요. 예,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산업은 그렇게 커질 수가 있지만 주가는 비슷하게 직선으로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직선은 없죠. 구불구불. 맞습니다. 엄청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 타이밍적이나 네. 이런 측면을 참는 건 사실 좀 약간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것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기관 투자자분들 대상으로는 뭐 이런 다양한 20개, 30개 테마들 중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 주가가 더 강하게 오른다든지 아니면 자금 유입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든지 이런 테마들을 그때그때 골라서 이제 약간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전략 같은 경우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계속 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럼 기관 투자들도 ETF를 많이 담아요? 이런 테마형 ETF도? 기관에서 직접 이제 ETF를 투자하시는 쪽도 있긴 한데요. 네. 그런 쪽도 계시지만 최근에는 이제 ETF를 직접 출시하시는 ETF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네. 뭐 KB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많이들 하죠. 예, 키움자산운용 이런 운용사들에서 네. 상품 출시 같은 거에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류의 상품을 출시하면 시장 상황하고 좀 맞을 것 같다. 이런 신상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직접 ETF 투자하시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물론 이런 ETF를 통한 테마 동향을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상품 아이디어를 고민하시는 ETF 운용사 쪽에서도 이런 동향을 뭐 보시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분기마다 그런 테마를 골라서 가져가는 식의 전략 같은 거는 뭐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드시기도 하고요. 뭐 EMP라고 해서 네. 여러 개의 ETF를 담아서 운용하는 펀드 같은 상품이 있는데 EMP라고 하죠. 예. 이게 잠깐만 프로덕트인가? 뭐였지? 뭐 하여튼간 EMP 펀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ETF들을 모아서 말 그대로 이제 펀드로 담아서 가는. 예. 그렇죠. 예. 그런 류의 상품들도 사실 좀 있긴 있는데 네. 아직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고 국내에서는 네. 좀 앞으로 많이 커질 수 있는 분야기는 한데 맞아요. 그런 류의 상품 투자 전략 아이디어 그런 거 관련해서 이런 전략을 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EMP 펀드가 약간 수수료가 좀 싸든가 아마 뭐 하여튼간 예. 그래서 ETF 위주로 가는 거는 좋기는 한데 일단 기관들도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뭐 테마도 할 수도 있고 뭐 스터디 차원에서 좋은데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또 아직 NFT ETF는 안 나왔죠. 뭐 해외 어디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내에도 NFT ETF를 또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몇 자산 운용사에서. 그 메타버스까지 내놨고 예. 자 다음은 NFT야. 근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 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면 또 이런 금융 상품들이 이제 같이 출시가 되고. 예. 보통 뭐 요즘처럼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가 이렇게 핫할 때 난리일 때는 그때그때마다 좀 시장 니즈를 반영해서 ETF 같은 경우도 새로 상품을 맞아요. 만드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ETF가 만들어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 수급으로 또 그 담겨져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수급적으로 좀 힘이 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는 더 좀 그런 얘기를 시장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 ETF가 출시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같이 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네. 이런 ETF가 많아지고 이쪽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게 개별 종목 수급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저기 테마형 말고 지수형 ETF 한창 엄청 바람 불었을 때는 지수형 ETF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엄청 오르고 막 이랬던 적도 있잖아요.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건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돈의 흐름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아까 참 그 우라늄 ETF 뭐 말씀해 주실 거 있다고. 예. 뭐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크게 뭐 2가지, 3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네. 기존에도 없던 건 아니지만 ETF를 이용한 테마 투자, 테마형 ETF 시장이 최근 2년 동안에 엄청 커졌다. 그리고 이런 테마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최근에는 어떤 테마들로 자금 유입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유망하고 새롭고 신박한 약간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세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테마들 중에 그래도 이제 이 테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네, 어떤 거죠? 이런 거는 하나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우라늄 ETF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다양하게 말씀드렸던 테마 중에 우라늄 테마를 찍어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네. 우라늄 테마 같은 경우에도 국내는 아직 뭐 우라늄에 투자하는 ETF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미국 시장에 이제 우라늄 관련한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지금 3개 상장돼 있거든요. 우라늄 ETF만 3개가 있어요? 예, 3개 상장돼 있고 그 중에 2개가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큰데 URA라고 하는 상품이나 예. URNM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URNM. 예. 글로벌 우라늄 채굴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라늄을 채굴하는 기업. 이것도 사실은 친환경 쪽이랑 관련이 돼 있긴 한데 요즘에 원자력이나 원전 관련주가 국내에서도 많이 움직이는데 큰 배경을 보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2050년에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넷제로 목표를 발표를 하고 그것 관련해서 정책이라든지 산업 관련한 부분들이 앞으로 크게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전력 생산 발전 부분 여기서 나오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석탄이나 가스 같은 그 탄소 배출이 나오는 발전원 그쪽의 비중을 줄이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 늘리는 쪽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런 목표를 삼아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석탄이나 이쪽에 투자를 확 줄였더니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스라든지 아니면 석탄 가격이 유럽이나 중국에서 급등을 해서 또 전력 수급 자체도 좀 불안정해지고 그렇죠. 오히려 전력 수급이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이런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다시 늘리느라 배출은 좀 못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잊혀졌던 원전이나 원자력 관련한 쪽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배출이 없는 발전원이니까 우리가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가려고 했더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원전을 확 줄이려고 했었는데 이걸 확 줄이면 안 되겠다. 이런 역시 거 가지고 원전이 제일 꾸준하네. 막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좀 이슈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 관련한 상품 사실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제 약간 좀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해석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산업 그렇죠. 또 에너지 원으로서만 놓고 보면 또 우리는 과연 ETF가 이제 돈이 되느냐 요걸 보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 측면에서 보는 부분인데 이런 배경 때문에 실제로 아까 우라늄 관련한 ETF가 미국 시장에 2개, 3개 상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좀 중요한 ETF들로 추려서 놓고 봤을 때 최근 1년 동안에 요 우라늄 쪽에 투자하는 ETF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1년 동안에 뭐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가장 큰 상품은 URA라고 하는 상품인데 최근 1년 동안에 한 14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ETF들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그러면 그 우라늄 채굴 기업들 URA라는 ETF에 담겨 있는 그 기업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던 거고. 그러면 그렇죠. 우라늄 뭐 가격이 올라서 뭐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뭐 반영이 되고. 아무래도 좀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따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서 우라늄을 채굴하는 기업들 주가도 우라늄 가격이랑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그 자료에서 보시면 우라늄 가격이 거의 한 10년 넘게 빠졌거든요. 보시면 2007년 정도가 피크였고 왼쪽 건가요? 오른쪽 그림이 더 길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우라늄 가격이 저렇게 장기간 빠졌었다. 뭐 2007년 정도가 피크였고 이때 이제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중요하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일본에서 그때 원전 사고가 나오면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2011년에 있었던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뭐 거의 철회 비슷하게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라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원전 쪽에 들어가는 분야니까 원전에 대한 투자가 확 줄어들면서 우라늄 가격 같은 경우도 그 이후로 2016년, 2018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가격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한 작년 1월 정도까지가 바닥이었고 작년 1월 대비해서 최근까지 우라늄 가격이 한 80% 정도 반등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큰 배경은 그런 부분이 원자력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좀 부각됐던 부분.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네. 우라늄을 채굴 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뭐 투자나 생산을 할 니즈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공급 감소. 공급도 줄어든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빠져 있다가 최근 2년 동안에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요 우라늄 관련한 ETF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나 그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 주가가 최근 1년 동안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공급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에서 그렇죠. 다시 또 이제 찾는 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확 튀었던 거고 그 URA라는 ETF 안에 그러면은 뭐 어떤 기업들이 들어 있는지 좀 뭐 보여줄 수 있나요? 원래 그 ETF 안에서 이제 담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URA라고 하는 상품은 예. 국가별로 보면 네. 캐나다의 원자력 관련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캐나다 기업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라늄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카자흐스탄이거든요. 카자흐스탄. 그 카자흐스탄의 국영 기업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 우라늄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인데 발음도 조금 어려운데 카자톤프롬?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캐나다 기업 중에서는 네. 카메코라고 하는 기업이 대표적인 우라늄 채굴 기업 네. 이고요. 그 말씀드렸던 카자흐스탄 국영 기업 이 두 개 기업들이 거의 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라늄 ETF하고 비슷하게 그 2020년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바닥 대비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거는 이제 계속 원전 보고 가면 되는 그런 ETF라고. 예. ETF 가격이 지금 1년 동안에 150% 정도 올랐으니까 2배,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기업들 주가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이 주가가 올라서 국내에도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만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서 이거를 막 지금 엄청 베팅하면서 사야 된다 이건 아닌데 네. 조금 길게 보실 필요는 있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 2년 동안에 이렇게 어떤 원자력이나 원전을 둘러싼 글로벌 정책 기류 같은 부분들이 바뀌면서 뭐 10년 동안 생산이 많이 줄었던 부분하고 맞물려서 바닥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트렌드가 몇 년 정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뭐 탄소 제로와 관련된 트렌드. 어쨌든 거기서 이어지는 트렌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탄소 배출 그리고 발전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려면 한 번에 저희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70% 80% 만들 수 있는 정도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처럼 이제 간헐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양광은 햇빛 쨍쨍할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고 풍력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네. 소위 이제 기저발전이라고 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소스로 쓰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가는 과정에서 어떤 중간에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에너지원, 발전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원자력의 역할을 버리고 갈 수 없다. 이런 기류가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뭐 거의 한 10년 동안 가격이 빠졌으니까 소외됐던 어떤 산업이나 커머더티인데 최근 1년 동안에 오르긴 했지만 이런 턴어라운드,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꽤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이제 해주셨는데 요 질문이 합리적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가지고 우리 그라운드 스테이트님이 우라늄 관련주는 전쟁 위험이 올라갈 때도 움직이지 않나요? 아 그거 좀 무시할 수 없는. 아 그래요? 예. 아 같이 좀 움직여요? 오. 야,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아 그럼요. 그럼 뭐 거의 지구가 끝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 우라늄을 그러니까 핵이잖아요. 그렇죠. 핵무기를 쓴다라는 건 뭐 ETF고 무슨 계좌고 뭐고 다 이제 없는 거니까 이제 끝나는 거니까. 뭐 저희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용도로 우라늄을 쓰기 그렇죠. 하지만 예. 그걸 이제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용도로 비축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만든다고 해야 되나 핵무기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을 좀 비축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이란 관련한 핵 협정 이런 부분들이 파기가 됐던 적이 저도 이제 글로 보다가 공부를 했는데 그랬을 때 우라늄 가격이 한번 튀기도 하고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뭐 저희가 그런 걸 예상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본질은 아니고 근데 투자 측면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또 이제 자본시장의 속성이기도 하니까 예. 부인할 수 없는 속성이기도 하니까. 예. 그래서 뭐 다양한 테마가 있지만 뭐 최근에는 이런 테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까 이런 테마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도 좀 선수가 계시는데 오복담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URA 같은 이 우라늄 관련 ETF의 동향, 그 미국 시장에서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 흐름을 좀 이게 같이 타면서 뭐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방향이 다르게 가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전날 미국 시장에서 이런 URA 같은 상품이 뜨면 크게 올랐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한정기술이나 두산중공 이게 막 시차가 나긴 하더라고요. 전날 미국에서 엄청 올랐는데 반대로 국내에서는 엄청 빠졌다가 그래요? 다음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날로 봤을 때는 방향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꼭 맞지는 않는구나. 그렇죠. 근데 중장기적 이런 표현 좀 싫어하긴 하지만 방향이 다르게 가진 않죠. 그렇죠. 뭐 물론 뭐 미국 시장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다고 해서 우리 뭐 반도체 관련주들 오르는 거 아니고 뭐 꼭 그렇진 않듯이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는 비메모리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국내는 좀 다른 항상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을 좀 참조를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 좀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나가지고 좀 ETF 특히 이제 테마형 ETF 투자할 때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 만한 이야기들 해주고 좀 마무리를 할까요? 지금은 이제 이런 좀 포장을 하자면 중장기 성장할 수 있는 팀이나 테마, 산업 이런 쪽에 ETF라는 상품이 생겨서 과거보다 좀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이런 테마형 상품들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런 테마형 ETF 시장이 앞으로도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퇴직연금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국내 퇴직연금이 250조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전에는 안 되다가 퇴직연금으로 ETF 투자가 가능해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2015년, 2016년부터 가능해졌는데 그때부터 특히 작년부터 이제 이런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감적으로도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로 보면 아직까지 퇴직연금 중에서 ETF 같은 직접 투자로 가고 있는 비중이 1%,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도 대기자금도 아직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내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류의 상품들이 많이 거래가 될 것 같은데 ETF를 이용해서 이런 테마 쪽에 좀 투자나 노출도로 가져가시는 방법이 괜찮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거의 어떤 상품들은 개별 종목만큼이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 자금을 이쪽 관련한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뭐 10%, 20% 정도를 이쪽으로 배분하시는 건 충분히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뭐 사실 공부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때 이제 좀 될 것 같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하시면서 좀 괜찮은 테마를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중장기 투자는 중장기 자금으로 해야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IRP라든지 퇴직 관련 이제 금융 상품에다가 이런 ETF를 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한 번 더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ETF는 사기도 쉬운 만큼 팔기도 쉬워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주식처럼 단점, 매일 볼 수 있다. 최대 단점입니다. 이거 너무 눈에 띄어. 아예 이거 숨겨줘야 돼. 계좌 내에서 ETF 담아놓은 거 이게 숨겨줘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월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ETF 그런 기능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시면 유진투자증권 그걸 활용해 주셔도 좋고, 그렇죠? 예.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BMW 캐스퍼는 연말까지구나.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많이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와이스트릿 덕분에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강성철 위원님이 ETF 관련된 리포트 종종 써주고 계시고, 예. 또 파생을 보실 때도 있고, 예. 또 다른 쪽도 주로 그쪽인 것 같습니다. ETF하고 파생 쪽하고 나중에 그러면 이런 쪽도 제가 또 한번 궁금한 거 생길 때 도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ETF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종류가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씩 명쾌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6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와이스트릿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강송철 연구원과 함께 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